혹시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텐데, 혹은 나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와 같은 생각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존이라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잘 챙겨주는 착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식이 닿게 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지 않았죠. 수년간의 상담 끝에 한 치료사가 제게 공동의존이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비로소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존 방식이었죠. 저의 어머니가 그랬고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끔찍한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까지 이 고통이 대물림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동의존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공동의존이 실제로는 복합적인 트라우마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사고의 장애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적절하게 왜곡된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확합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깨닫고 왜곡된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자기사랑과 의식으로 나아가는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사실은 공동의존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닌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겪은 정서적 방임이나 학대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의 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 공동의존은 사고장애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것은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바로 그 생각에서 비롯되죠. 따라서 생각을 교정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은 공동의존 성향의 사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타인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통제감을 느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이죠.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공동의존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복합 트라우마의 생존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이 약하고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적응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난이 아닌 연민의 기반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한때 저는 공동이존적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마치 교활하고 통제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공동이존의 뿌리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족 환경에 있다는 것을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쳐 그 패턴을 반복해온 고통스러운 현실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저를 짓누르던 수치심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미성숙하고 공동이존적이었던 어머니와 자기애적인 아버지 밑에서 저의 자연스러운 의존 욕구가 좌절되었던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트라우마와 공동이존, 자기애적 성향,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처리하지 못한 고통은 고스란히 저와 제 형제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뇌와 신경계, 그리고 내면 아이는 생존 모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공동이존과 그에 따른 여러 증상들이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가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상호작용의 범위를 넘어 나의 안녕을 해치면서까지 타인에게 맞추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될 때 그것은 공동이존으로 변질됩니다. 어린 아이였던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살얼음판 같고 부모님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지만 겉으로는 모두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신의 내면 현실을 부정하고 외부의 거짓된 평화에 자신을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틀렸나 봐.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의 인식을 불신하게 되면서 생각의 왜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성인이 된 후 우리는 어린 시절의 그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는 자기애적인 사람에게 끌리고 그들이 나의 현실을 부정할 때 혼란에 빠지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나를 학대했던 바로 그 대상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애썼던 생존 본능이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잘못된 생각, 즉 인지 왜곡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 이 생각은 나의 가치가 타인에게 얼마나 쓸모있는지에 달려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는 뒷전으로 한 채 과도하게 베풀고 남을 구원하려 애쓰며 희생을 통해 중요성을 느끼려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이 생각의 핵심입니다. 셋째,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면 마침내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른 사람의 감정은 내 책임이다. 타인의 기분이 나 때문에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이나 분노를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다섯째,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자격이 없다. 자기 가치가 낮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사랑이나 관심을 쏟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섯째, 나는 함부로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인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이거나 차가운 사람으로 보고 거부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정서적 조건화에 의해 형성된 세상을 처리하는 깊이 뿌리박힌 방식입니다. 이 왜곡된 생각의 거미줄을 풀어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내면 아이의 상처에 이끌려 주 양육자와의 연결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용했던 그 생존 반응을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공동의존에서의 치유 과정이 오히려 극심한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의존의 핵심은 나 자신을 버려야 안전하다는 무의식적인 학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경계는 자기 사랑, 자기 주장, 경계 설정을 두려움과 위험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담이나 대화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남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제 뇌는 경고 신호를 울렸습니다. 위험해, 위험해. 경계를 세우지 마. 버림받을 거야. 우리의 뇌는 이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을 바이러스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컴퓨터 본체이고 공동의존은 잘못된 코드, 즉 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이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가 오작동하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이 잘못된 생각의 코드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는 이 낡고 해로운 코드를 삭제하고 건강한 새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뇌 재프로그래밍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왜곡된 생각의 고리를 끊고 뇌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을까요? 제가 3단계 재정비라고 부르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인식하기입니다. 먼저 당신을 괴롭히는 제한적인 믿음이나 행동 하나를 명확히 식별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탐색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인가요? 과거의 특정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2단계는 재프로그래밍하기입니다. 이제 그 낡은 믿음에 도전하고 그것과 정반대되는 새롭고 힘을 실어주는 문장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믿음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깊이 느껴보세요. 잠재의식은 느낌을 통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새로운 믿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3단계는 반복하기입니다. 이 새로운 믿음을 하루에 최소 3번,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들기 전, 그리고 낡은 생각에 휩싸일 때마다 반복해서 되뇌세요. 이 새로운 믿음을 포스트잇에 적어 거울이나 컴퓨터 모니터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문장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까지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뇌 안에 이 새로운 믿음을 위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의존으로부터의 치유는 당신이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20대여야만, 날씬해야만,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고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저 역시 이 과정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은 저를 비난하며 떠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고통의 사슬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공동의존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정서적 자기 부정과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남긴 흉터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복합 트라우마에 대한 생존 반응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하고 지속적인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자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완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신성한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나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혹시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텐데, 혹은 나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와 같은 생각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존이라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잘 챙겨주는 착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식이 닿게 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지 않았죠. 수년간의 상담 끝에 한 치료사가 제게 공동의존이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비로소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존 방식이었죠. 저의 어머니가 그랬고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끔찍한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까지 이 고통이 대물림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동의존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공동의존이 실제로는 복합적인 트라우마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사고의 장애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적절하게 왜곡된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확합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깨닫고 왜곡된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자기사랑과 의식으로 나아가는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사실은 공동의존이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닌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겪은 정서적 방임이나 학대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의 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 공동의존은 사고 장애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것은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바로 그 생각에서 비롯되죠. 따라서 생각을 교정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은 공동의존 성향의 사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타인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통제감을 느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이죠.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공동의존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복합 트라우마의 생존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이 약하고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적응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난이 아닌 연민의 기반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한때 저는 공동의존적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마치 교활하고 통제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공동의존의 뿌리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족 환경에 있다는 것을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쳐 그 패턴을 반복해온 고통스러운 현실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저를 짓누르던 수치심이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미성숙하고 공동의존적이었던 어머니와 자기애적인 아버지 밑에서 저의 자연스러운 의존 욕구가 좌절되었던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트라우마와 공동의존, 자기애적 성향,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처리하지 못한 고통은 고스란히 저와 제 형제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뇌와 신경계, 그리고 내면 아이는 생존 모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공동의존과 그에 따른 여러 증상들이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가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상호작용의 범위를 넘어 나의 안녕을 해치면서까지 타인에게 맞추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될 때 그것은 공동의존으로 변질됩니다. 어린 아이였던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살얼음판 같고 부모님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지만 겉으로는 모두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신의 내면 현실을 부정하고 외부의 거짓된 평화에 자신을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틀렸나 봐.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의 인식을 불신하게 되면서 생각의 왜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성인이 된 후 우리는 어린 시절의 그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는 자기애적인 사람에게 끌리고 그들이 나의 현실을 부정할 때 혼란에 빠지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나를 학대했던 바로 그 대상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애썼던 생존 본능이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잘못된 생각, 즉 인지 왜곡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 이 생각은 나의 가치가 타인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는 뒷전으로 한 채 과도하게 베풀고 남을 구원하려 했으며 희생을 통해 중요성을 느끼려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이 생각의 핵심입니다. 셋째,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면 마침내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른 사람의 감정은 내 책임이다. 타인의 기분이 나 때문에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이나 분노를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다섯째,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자격이 없다. 자기 가치가 낮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사랑이나 관심을 쏟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섯째, 나는 함부로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인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이거나 차가운 사람으로 보고 거부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정서적 조건화에 의해 형성된 세상을 처리하는 깊이 뿌리 박힌 방식입니다. 이 왜곡된 생각의 거미줄을 풀어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내면 아이의 상처에 이끌려 주 양육자와의 연결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용했던 그 생존 반응을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공동의존에서의 치유 과정이 오히려 극심한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의존의 핵심은 나 자신을 버려야 안전하다는 무의식적인 학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경계는 자기 사랑, 자기 주장, 경계 설정을 두려움과 위험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담이나 대화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남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제 뇌는 경고 신호를 울렸습니다. 위험해. 경계를 세우지 마. 버림받을 거야. 우리의 뇌는 이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을 바이러스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컴퓨터 본체이고 공동의존은 잘못된 코드, 즉 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이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가 오작동하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이 잘못된 생각의 코드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는 이 낡고 해로운 코드를 삭제하고 건강한 새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뇌 재프로그래밍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왜곡된 생각의 고리를 끊고 뇌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을까요? 제가 3단계 재정비라고 부르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인식하기입니다. 먼저 당신을 괴롭히는 제한적인 믿음이나 행동 하나를 명확히 식별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탐색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인가요? 과거의 특정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2단계는 재프로그래밍하기입니다. 이제 그 낡은 믿음에 도전하고 그것과 정반대되는 새롭고 힘을 실어주는 문장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믿음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깊이 느껴보세요. 잠재의식은 느낌을 통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새로운 믿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보세요. 3단계는 반복하기입니다. 이 새로운 믿음을 하루에 최소 3번,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들기 전, 그리고 낡은 생각에 휩싸일 때마다 반복해서 되뇌세요. 이 새로운 믿음을 포스트잇에 적어 거울이나 컴퓨터 모니터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문장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까지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뇌 안에 이 새로운 믿음을 위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의존으로부터의 치유는 당신이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20대여야만, 날씬해야만,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고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저 역시 이 과정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은 저를 비난하며 떠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고통의 사슬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공동의존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정서적 자기 부정과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남긴 흉터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복합 트라우마에 대한 생존 반응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하고 지속적인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자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완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신성한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나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혹시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텐데, 혹은 나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와 같은 생각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존이라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잘 챙겨주는 착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식이 닿게 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지 않았죠. 수년간의 상담 끝에 한 치료사가 제게 공동의존이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비로소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존 방식이었죠. 저의 어머니가 그랬고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끔찍한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까지
이 고통이 대물림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동의존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공동의존이 실제로는 복합적인 트라우마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사고의 장애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적절하게 왜곡된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확합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깨닫고 왜곡된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자기사랑과 의식으로 나아가는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사실은 공동의존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닌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겪은 정서적 방임이나 학대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의 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 공동의존은 사고 장애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것은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바로 그 생각에서 비롯되죠. 따라서 생각을 교정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은 공동의존 성향의 사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타인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통제감을 느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이죠.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공동의존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복합 트라우마의 생존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이 약하고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적응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난이 아닌 연민의 기반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한때 저는 공동의존적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마치 교활하고 통제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공동의존의 뿌리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족 환경에 있다는 것을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쳐 그 패턴을 반복해온 고통스러운 현실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저를 짓누르던 수치심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미성숙하고 공동의존적이었던 어머니와 자기애적인 아버지 밑에서 저의 자연스러운 의존 욕구가 좌절되었던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트라우마와 공동의존, 자기애적 성향,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처리하지 못한 고통은 고스란히 저와 제 형제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뇌와 신경계, 그리고 내면 아이는 생존 모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공동의존과 그에 따른 여러 증상들이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가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상호작용의 범위를 넘어 나의 안녕을 해치면서까지 타인에게 맞추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될 때 그것은 공동의존으로 변질됩니다. 어린 아이였던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살얼음판 같고 부모님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지만 겉으로는 모두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신의 내면 현실을 부정하고 외부의 거짓된 평화에 자신을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틀렸나 봐.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의 인식을 불신하게 되면서 생각의 왜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성인이 된 후 우리는 어린 시절의 그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는 자기애적인 사람에게 끌리고 그들이 나의 현실을 부정할 때 혼란에 빠지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나를 학대했던 바로 그 대상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애썼던 생존 본능이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잘못된 생각, 즉 인지 왜곡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 이 생각은 나의 가치가 타인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는 뒷전으로 한 채 과도하게 베풀고 남을 구원하려 애쓰며 희생을 통해 중요성을 느끼려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이 생각의 핵심입니다. 셋째,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면 마침내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른 사람의 감정은 내 책임이다. 타인의 기분이 나 때문에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이나 분노를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다섯째,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자격이 없다. 자기 가치가 낮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사랑이나 관심을 쏟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섯째, 나는 함부로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인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이거나 차가운 사람으로 보고 거부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정서적 조건화에 의해 형성된 세상을 처리하는 깊이 뿌리박힌 방식입니다. 이 왜곡된 생각의 거미줄을 풀어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내면 아이의 상처에 이끌려 주 양육자와의 연결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용했던 그 생존 반응을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공동의존에서의 치유 과정이 오히려 극심한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의존의 핵심은 나 자신을 버려야 안전하다는 무의식적인 학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경계는 자기 사랑, 자기 주장, 경계 설정을 두려움과 위험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담이나 대화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남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제 뇌는 경고 신호를 울렸습니다. 위험해. 위험해. 경계를 세우지 마. 버림받을 거야. 우리의 뇌는
이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을 바이러스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컴퓨터 본체이고 공동의존은 잘못된 코드, 즉 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이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가 오작동하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이 잘못된 생각의 코드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는 이 낡고 해로운 코드를 삭제하고 건강한 새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뇌 재프로그래밍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왜곡된 생각의 고리를 끊고 뇌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을까요? 제가 3단계 재정비라고 부르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인식하기입니다. 먼저 당신을 괴롭히는 제한적인 믿음이나 행동 하나를 명확히 식별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탐색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인가요? 과거의 특정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2단계는 재프로그래밍하기입니다. 이제 그 낡은 믿음에 도전하고 그것과 정반대되는 새롭고 힘을 실어주는 문장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믿음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깊이 느껴보세요. 잠재의식은 느낌을 통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새로운 믿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보세요. 3단계는 반복하기입니다. 이 새로운 믿음을 하루에 최소 3번,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들기 전, 그리고 낡은 생각에 휩싸일 때마다 반복해서 되뇌세요. 이 새로운 믿음을 포스트잇에 적어 거울이나 컴퓨터 모니터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문장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까지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뇌 안에 이 새로운 믿음을 위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의존으로부터의 치유는 당신이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20대여야만, 날씬해야만,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고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저 역시 이 과정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은 저를 비난하며 떠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고통의 사슬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공동의존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정서적 자기 부정과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남긴 흉터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복합 트라우마에 대한 생존 반응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하고 지속적인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자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완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신성한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나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혹시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텐데, 혹은 나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와 같은 생각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존이라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잘 챙겨주는 착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식이 닿게 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지 않았죠. 수년간의 상담 끝에 한 치료사가 제게 공동의존이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비로소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존 방식이었죠. 저의 어머니가 그랬고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끔찍한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까지 이 고통이 대물림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동의존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공동의존이 실제로는 복합적인 트라우마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사고의 장애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적절하게 왜곡된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확합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깨닫고 왜곡된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자기사랑과 의식으로 나아가는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사실은 공동의존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닌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겪은 정서적 방임이나 학대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의 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 공동의존은 사고장애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것은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바로 그 생각에서 비롯되죠. 따라서 생각을 교정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은 공동의존 성향의 사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타인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통제감을 느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이죠.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공동의존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복합 트라우마의 생존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이 약하고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적응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난이 아닌
연민에 기반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한때 저는 공동이존적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마치 교활하고 통제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공동이존의 뿌리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족 환경에 있다는 것을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쳐 그 패턴을 반복해온 고통스러운 현실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저를 짓누르던 수치심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미성숙하고 공동이존적이었던 어머니와 자기애적인 아버지 밑에서 저의 자연스러운 의존 욕구가 좌절되었던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트라우마와 공동이존, 자기애적 성향,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처리하지 못한 고통은 고스란히 저와 제 형제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뇌와 신경계, 그리고 내면 아이는 생존 모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공동이존과 그에 따른 여러 증상들이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가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상호작용의 범위를 넘어 나의 안녕을 해치면서까지 타인에게 맞추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될 때 그것은 공동이존으로 변질됩니다. 어린 아이였던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살얼음판 같고 부모님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지만 겉으로는 모두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신의 내면 현실을 부정하고 외부의 거짓된 평화에 자신을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틀렸나 봐.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의 인식을 불신하게 되면서 생각의 왜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성인이 된 후 우리는 어린 시절의 그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는 자기애적인 사람에게 끌리고 그들이 나의 현실을 부정할 때 혼란에 빠지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나를 학대했던 바로 그 대상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애썼던 생존 본능이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잘못된 생각, 즉 인지 왜곡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 이 생각은 나의 가치가 타인에게 얼마나 쓸모있는지에 달려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는 뒷전으로 한 채 과도하게 베풀고 남을 구원하려 애쓰며 희생을 통해 중요성을 느끼려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이 생각의 핵심입니다. 셋째,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면 마침내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른 사람의 감정은 내 책임이다. 타인의 기분이 나 때문에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이나 분노를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다섯째,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자격이 없다. 자기 가치가 낮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사랑이나 관심을 쏟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섯째, 나는 함부로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인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이거나 차가운 사람으로 보고 거부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단순한 생각이